중국하고 수위를 낮춰서 얘기를 하려니 참 가슴 답답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학술을 했는데, 제가 그때 중국 사람들한테 이 세 가지 말을 정말로 하지 말아달라, 사드와 관해서 이 세 마디는 정말로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한 게 있어요. 첫째 이겁니다. 북한 핵 문제는 대화와 협력으로만 풀어야 한다. 이 얘기 좀 제발 좀 그만해다오. 북한이 핵 대화를 안 하겠다고 그러고, 또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자체는 안 하겠다고, 하늘이 두 쪽 나도 핵을 갖겠다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대화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서 있으라는 얘기. 그런데 당신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우리 깔끔하다. 두 번째 얘기는 사드가 중국 안보에 위험이 된다. 제발 그 얘기는 정말 좀 하지 말아달라. 당신들이 가진 핵무기가 몇 개고 주변에 가지고 있는 군사 장비들이 얼마인데 대한민국 땅에 사드가 중국을 위협한다고 그러면 이거 정말 심한 얘기다. 차라리 미군이 근처에 오는 것이 싫어서 부른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세 번째는 그랬어요.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하니까 북한이 자극을 받아서 5차 핵실험을 했다. 사드가 더 위험하게 만든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밖에 이 폭력배들이 집을 넘보는데 집주인이 걱정이 돼서 자물쇠를 하나 더 장만해서 채워야 되겠다. 그런데 그 주인한테 향해서 당신이 그 자물쇠를 사서 채우면 더욱더 당신 집이 위험해진다, 더욱더 폭력배들을 자극해서 더 위험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 그거 듣겠느냐. 이 세 마디는 정말 좀 하지 말아달라. 그래 뭐래? 할 말이 없어요. 예. 중국 학자가 대응을 못 하더라고요. 대응을. 참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또 선생님 다음 기회를 시장님 말씀드리고요. 이제 토론 들어가겠는데요. 우선 우리 이충건 박사님에게는 트럼프 정권이 미국에서 집권할 거다, 누구 못지않게 정확한 예측을 하시면서 그렇게 될 경우 안보를 하시는 분이니까, 또 우리가 어떤 그걸 할 거냐, 준비가 가장 제가 많이 된 분으로 여기고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은, 이게 중국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실 북핵 문제는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받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 같으냐 하는 것이 제일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거 하나 질문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집중적으로 우리 서균열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하려니까 그거는 이제 평을 그 다음에 하도록 하고, 린치하고 우리 그 교수님 잘 만났습니다. 제가 이 대만과 관련된 페이퍼 같은 걸 이렇게 읽다 보니까 미국 사람이 쓴 것 중에 1976년에 이미 대만은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핵 보유국이 될 수가 있다 하는 페이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린차오 선생님이 아까 그 테이블 만드는 거 보니까 그 비슷한 그게 거기 있는데, 그래서 아까 대만이 본격적으로 보탄을 눌리고 공인을 갖다가 개봉하는 것은 그 세 가지다 이랬는데, 첫 번째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 카드를 받으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인정 카드가 그게 뭐냐 이야. 우리는 이제 사실 북한이 이제 지금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인정하는 카드인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어떤 것을 인정 카드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질문 하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 박사님 참 핵공학도로서 우리 정치학자들한테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지난번 같이 무슨 우리가 발표하고 할 때도 우리 한국인들이 궁금해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 마음먹고 만약 핵을 개발한다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 프레스센터에서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명쾌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1조 원의 돈과 연구진 한 1000여 명과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 한 1000만 명만 있으면 6개월 내에 화끈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게 지금 유튜브에 엄청나게 권위 있게 다니면서 저도 그 이야기를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원자핵 연구소 누구를 이렇게 보니까 절대 안 된다.
자꾸 사람 김새는 소리만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보다는 나는 이제 이걸 아까 발표하실 때 내가 나쁜 버릇이 이 써놓은 발표문을 하고 실제 발표하는 거하고 틀린다. 그런데 그게 나쁜 버릇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우리는 이중덕을 보고 있어요. 페이퍼를 읽고 덕 보고 발표하는 내용도 덕 보고 그래서 그게 나쁜 버릇이 아니고 알고 있는 그런 글로 표현 못하는 거 계속 발표해 주시면 좋다 이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공학도로서 일본은 그 실제 핵개발 능력, 핵개발 의지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거는 짧게 발표문을 만들었지만은 명쾌하게 그 정리가 잘 된 거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저는 물론 평상시에 갖고 있는 건 그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 전체를 읽어보니까 저는 정치학으로서 일본은 준핵 보유국, 이미 사실상 핵 보유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잘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이 아까 앞섰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동의를 하고. 이제 우리 서윤열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한일 간 북한은 저렇게 위협이 계속 목 앞에 와 있는데 핵 개발과 관련해서 공조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 저는 가능성을 넘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거는 정말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해볼 만하다 하는 걸로 저는 여기서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 논문에 대한 평을 끝을 내려고 합니다. 우선 한일 간의 북핵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공조를 하면 우리가 한일 군사보호 그 협정 엊그제 한 것처럼 이렇게 공조를 하면 첫째는 지금 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됨에 따라서 제일 지구상에서 피해가 심각하고 치명적인 피해 대상국이 한국과 일본이에요. 지금 이걸 갖다 저는 한국과 일본은 목 앞에 비수가 지금 거의 목 근처에 와가 있다 이래요. 이럴 때 서로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공조하는 게 원칙이지. 여기서 무슨 지난 과거사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이 다 같이 잘못하면 죽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어떤 면에서 이건 정말 지난 역사 그거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또 해결될 거는 해야 되지만은 당장 목 앞에 칼 때문에 이거는 우선 공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1상국이 공조라고 보면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보다 더 화급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크고 지금 미국 중심으로 이어나가는 미국 국익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심각함하고는 우리가 더 화급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맨날 미국 결제 맞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다. 아무리 삼국 공조를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협조로 하면은 미국한테 이야기하기도 쉽고 공조할 때 이게 협력하기도 쉽고 그래서 나는 이 한일 공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가 생존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서 박사님이 여러 가지 특히 우리가 좀 애매하고 자신감이 없었던 게 실제 일본의 핵개발 의지와 핵개발 능력인데 의지도 굉장한 계속되었다는 의지라고 이야기하잖아. 2차 대전 한번 얻어맞고도. 그 다음에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일본한테 핵개발을 약간 허용하는 거하고 우리한테 허용하는 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는 조금 믿을 수 있는 동맹국. 여기는 저기 언제 또 좌파 정권이 들어와 그럼 또 뒤바뀔지 모르니까 조금 믿을 수 없는 동맹국. 이래서 온도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거 합쳐서 일본하고 이렇게 공조를 하면은 그런 신뢰성도 좀 나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주제인 한일이 만약 핵 문제를 같이 공조를 하면 중국한테는 엄청적으로 실효적인 힘으로 발휘가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업 기술 엔지니어링 이런 거 볼 때 한국도 보통은 아니잖아요. 일본도 보통은 아니고 그 한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핵에 관련된 걸 구슬처럼 이렇게 주머니에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정도면 이 우리가 정부는 보통이 아닌데 이런 두 나라가 합쳐서 우리가 기다렸는데 중국 누구 믿고는 아직까지도 안 되지 않느냐. 이걸 트럼프 정부에 들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시한부를 딱 줘놓고 예를 들면 2017년 6월까지 확실한 거 중국이 보여주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공조해서 이제 우리도 할 수 없다, 살아야 되겠다 하고 들어대면서 공조를 하면은 이건 엄청나게 중국한테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서 교수님의 그 논문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게 해서 고맙습니다. 이사입니다. 제가 그저께 논문을 마저 받고 이제 뭐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정말로 잘 적어주셨어요. 교수님, 이 박사님, 또 서 교수님, 린차오 박사. 그래서 그 상황을 또 워낙에 또 현실감 있게 적어주셔가지고 평소에 또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도 하다가 잠을 자는데 이 한국을 둘러싼 이 앞으로의 경랑이 꿈속에 나타났어요. 났는데 이게 이제 나를 공격하는 거죠, 말하자면. 나와 그게 하다가 잠을 자다가 막 공격하길래 저도 대응을 했는데 잘못해서 저희 가족 눈을 찔러가지고 물론 눈을 감고 있으니까 정말 천만다행인데 그렇게 이 마음의 갈등이 많습니다, 저도.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을 가지면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대응하다가 죽을 것인지 이 두 가지 스탠드와 다이가 아니고 스탠드 이퀄 다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굴복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김정은 체제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죽는데, 굴복하지 않으려고 돈을 주고 평화를 사면은 옛날에 송나라가 돈을 주고 거란한테 돈을 주고 금나라 돈을 주고 해서 결과적으로 멸망했던 그런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심각한데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노동부터 할 테고, 그 다음에 스커드 미사일에 먼저 핵을 장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ICBM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걸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최근에 무수단 미사일 8번 중에 1만 성공한 걸 보니까, 이거는 공학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연구 개발하는 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고 있어서, 이건 김정은이가 뭐고 매달고 있지만, 그 개발자들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실패한 걸 적어도 한 몇 달 정도는 원인 분석해서 발사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5일 만에 발사한다든지 5개를 한 달 반 만에 발사한다든지 이거는 연구 과정에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매달리느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ICBM은 이제 무스탄의 엔진이 R-27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R-27은 옛날 소련 해체될 때 소련에서 미사일 전문가들 페이퍼를 보면은 한 150개 정도가 소련에서 없어졌답니다. 그게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그걸 가지고 무스탄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한 번도 발사 실험을 안 했습니다. 저 대변할 때 2007년도에 이 무스탄 미사일 배치한 걸 한미가 합의해서 국방백서에 올렸는데, 우리 그때 출입 기자들 질문이 있어서 아마도 이건 잘 실험 안 했기 때문에 이 안정에 대해서 난 보장할 수 없다. 이게 무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오래 쏘았는데 거의 다 실패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R-27 엔진이 ICBM 엔진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건데, 그러니까 KN-08이 이제 지금 과거 이제 북한이 만든 ICBM인데, 그 2단, 3단 로켓이 R-27 엔진이에요. 그리고 학자들에 따르면 그 1단 로켓은 스커드 엔진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R-27 엔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무수단 성공 못하면 그래가지고 ICBM 못 만들게 되고, 아까 우리 송 박사님 질문에 이제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리는 건데, 북한 ICBM을 가져야 미국과 군축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는 옛날 소련이 핵무기를 먼저 만들었는데, 미국은 ICBM을 갖고 있었죠. 60대 초반에. 근데 소련은 못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공산 체제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안정시켜야 된 상황인데, 미국이 ICBM으로 소련을 공격하면
소련 항복할 수밖에 없고 공산 체제는 무너지게 되는 거서 소련은 굉장히 겁이 났는데 대신에 서유럽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의 지금 같은 노동 정도 수준의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서 나토를 협박했죠. 서유럽을 협박하니까 미국은 그럼 해구선을 제공해 주겠다 라고 해서 서유럽 사람들이 그 해구선의 신뢰도를 믿도록 한 90% 미국이 노력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소련이 이제 드디어 ICBM을 몇 년 후에 개발하니까 바로 핵군축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은 일단은 노동을 먼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거리가 1300이니까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협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한일 핵공조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엔 제가 맞는지 나중에 검증해 주십시오. 그 중국은 사실 끝없이 한반도에 대해서 주종 관계를 요구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한사본 설치한 것도 그렇죠. 근데 그 진짜 옛날 얘기 같지만 똑같아요. 삼국시대 통일하고 나니까 계림도덕부, 웅진도덕부, 안동도덕부 설치해서 그렇게 통치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신라가 붙어가지고 물러간 거지 않습니까? 네. 6.25 전쟁 때 임진왜란 때도 보면은 명나라가 도와주러 와서 결과적으로는 왜군하고 계속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이 워낙 잘 싸우니까 그게 실패했죠. 근데 그 똑같은 현상이 6.25 때 발생해서 결국은 남북 쪼개졌거든요. 임진왜란 때도 쪼개가지고 북쪽은 중국이 통치하고 남쪽은 일본이 통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체제를 갖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는데 이게 수천 년 동안 똑같이 내려오고 이번에 사드 때문에 롯데 그러니까 소방 점검하겠다고 하는 거 우리 문화 예술 공연하는 거 다 캔슬한 거 똑같은 행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핵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우리 핵무장론 등등 있지만 우선은 내년에 북한이 이제 전술 핵무기를 배치를 하게 돼, 전술이 아니죠. 그 핵무기를 노동이나 스쿼드에 배치를 하게 되면 우선은 미국한테 우리는 요구를 할 게 전략 폭격기 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비어서 오거나 재래식 무기 실어서 오거든요. 거기 핵무기를 진짜 실어서 오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방부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걸 NCND로 전략적 모성으로 알리면서 북한한테 워닝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군 최근에 개발한 B-61-12라고 하는 전술 핵무기, 그거는 낙진이 아주 적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라고 합니다. 그게 바깥에서 터질 때는 50킬로톤 되는데, 지하 벙커버스트 비슷해서 지하에 들어가서 터지면 1.5메가톤 수준의 파괴력이 전달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엔 북한의 전쟁 지도부 벙커가 반드시 파괴될 것이다. 왜냐면 그 구조를 벙커를 잘 보면은 취약한 데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를 때리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한미가 합의를 우리 공군기에도 붙여서 쓸 수 있도록 합의를 하는 거죠. 왜냐면 핵무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요구를 해서 협의하에 그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걸 미국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런 걸 들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 핵무장으로 바로 가기 전에 핵무장 준비 선언을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걸 하게 되면 만약 NPT나 IAEA 그리고 한미원자력 협정 규정이 위반되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적인 어떤 절차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가령 아까 정말 핵무장을 해야 될 때면 월성에 있는 중수로에 있는 사용 해결료 빼가지고 재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국내에 있는 화학 공장
어디를 개조해야 될 텐데 그게 필요한 남유리라든지 그 필요한 장치들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만든다 이런 걸 갖다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고 미리 사람들 적절히 이렇게 배정해 놓는 거죠. 근데 그걸 뭐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하여튼 그걸 비밀로 일단 계획을 만들어 놓고 일단 우리는 한다 하고 선언만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IAEA에서 아무리 협상 들어와도 조사를 들어와도 사찰 들어와도 뭐 나오는 거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효과가 있는가 하면 아까 린치아오 그 박사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일본에도 영향을 주고 대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강력 제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걸 발표하기 전에 미리 중국한테 가서 우리가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중국이 정말로 힘든 게 아니라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겠죠. 그래도 주변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조치가 없으면 그때는 지금 말하는 뭐 전술핵 무기를 제비처럼 강력하게 요구하든지 핵무장으로 가든지 그때는 생존을 위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알보 정주신. 최근에 태영호 주영국 북한공사가 북한이 대선 실험을 내년 말까지 6차, 7차 실험을 이제 순차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신년에 아마 북한 김정은이 평화 이런 공세라든지 아주 대대적으로 할 것으로 이제 이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트럼프 이런 체제에서 남북 안보 관계 그리고 특히 이제 핵 문제를 아주 주요 이슈로 떠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저도 이 정치부에 있다 보니까 핵 문제에 그동안 좀 치중해서 가도를 가지고 고민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최순실 이런 문제로 머리가 많이 흐트러져 가지고 저도 이게 되는데 아마 지금 현재 우리 핵 포럼이 아주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이 북핵 문제가 아마 주요 이슈로 그리고 대선까지도 쭉 끌고 나갈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 점심 때도 우리 기자들하고 국방부 출입 기자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역시 그 수 교수님 발제를 보니까 뭐 우리 정치 북한 학자들은 보통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교수님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뭐 영감도 갖게 되고 또 공감점도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든다면 정성장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한 18개월 정도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또 어떤 경우는 한 6개월 내에 우리 핵무장이 가능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물론 그것은 보고서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교수님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무장 부분이 당장은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일본처럼 뭐 일본이 3개월 내에 뭐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핵실험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으로 가능하다. 이제 정성영 교수님께 그 경우에 실험을 않고도 우리가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 건지 그 정도까지도 할 수 있는 어떤 그 최대한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방금 두 가지 어느 것이 이제 좀 진실에 가까운지 6개월, 18개월하고 또 시뮬레이션 부분에서 이런 걸 통해서 핵 시뮬레이션 실험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붙이자면 그 핵 추진 잠수함 부분은 이제 다른 주제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핵 추진 잠수함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도 앞으로 이제 주요 주제에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시간이 나시면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거는 뭐 김태우 교수님하고 뭐 우리 또 김민석 선배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이제 북한의 그 핵전면전에 의한 동일 시나리오를 계속 그 판가리 전략이라고 이런 것들을 저희도 뭐 기사도 쓰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사 전략상 우리 한미연합사 잡기에서는 북한은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가 무슨 전면전이냐 국지전 능력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북한의 핵전면전, 북한의 잡기에 의한 그런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핵 능력을 보유하고 하는 것. 여기에서 정면전 시나리오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작게 5015를 마련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면전 한미 간의 전면전을 북한이 대비한 그런 완벽한 작전은 좀 아직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전면전을 핵 전면전을 의도한다면 그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의 의도가 이렇다고 하면서 뭔가 협상의 어떤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이 진짜 의도는 그거다. 이게 단순히 뭐 무슨 체제 유지를 위한 자위용이나 협상용이 아니고 ICBM이나 뭐 SLBM까지 이렇게 보유하려고 하는 거는 북한이 그렇게 또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고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 타격을 거론한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북한의 전면전 의도를 까지 하게 되면 동북아가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치하게 논리를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충근 교수님께 워낙 뭐 저희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는 강의를 저는 직접 듣고 이제 저희도 그런 좀 감명을 받고 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 트럼프가 뭐 물론 예측인데 저는 이제 미국이 중국과 앞으로 대북 제재, 북핵 문제에 대한 협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에 한일,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정도 협상가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미국하고 북한이 뭔가 내년부터 대화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에 이제 결국은 최근에 나왔던 그 선제 타격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근원이 될 것 같은데 뭐 우스갯소리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스타일이 비슷해서 트럼프 같으면 한번 진짜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좀 거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세 가지 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야기돼서 그것도 제가 보낸 원고가 무슨 올드 버전이 들어와가지고 말이 뭐 굉장히 짧습니다만은 글쎄 저는 이 중국과 북한 사이의 핵 공모가 사실은 그 북핵 해결의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 초도 의심하지 않고 다만 이제 그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저는 그 정치 지도자들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아니하다. 그래서 여기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1994년에 참 클린턴 정부를 갖다가 뜯어말린 걸 굉장히 치적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던데 그때만이라도 아마 이렇게 그 끓는 물 속에 놓여진 깨구리처럼 생각지 않고 좀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으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고민은 하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지도자들의 각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일반 사람들이야 그동안에 북한에서 꾸준히 실험을 했잖아요. 미사일도 핵도 실험하는데 우리 정부 발표만 보고 있으면은 북한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맨날 실패야. 그런데 실제로 실패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 중요하고, 바로 이렇게 이제 백신을 계속 어느 동안에 맞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일반 국민들은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라도 정책을 바짝 처리해야 되고, 이 핵이란 거는 우리 이청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이 걱정할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중국, 일본도 아니고 결국 우리를 겨냥한 거고, 우리를 결국은 굴종할 것이냐 아니면 싸우다 죽을 것이냐 선택을 강요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 점을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보통 어디 뭐 글들을 보면 북한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미친 뭐 좀 이상한 비합리적인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바로 이런 핵 능력을 완성했을 때 효과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가 둘 편익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저는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이고, 중국이 북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재할 거냐, 이거는 저는 그럴 가능성 굉장히 없다고 봐요. 흔히 뭐 달라진 중국 요즘 와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분명히 학자들 가운데 달라진 사람이 있고 여론도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더 큰 수준의 전략적인 수준으로 가보면 과거와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 그래서 이 6.25 때 중국이 한국 6.25 전쟁에 참전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순망치안이라는 논리인데, 그게 아직도 중국의 전략적 사고의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거다. 지금도 사실 각종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단동과 북한의 신일 사이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트레일러 트럭들이 오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만 없어도 당장 뭐 달라질 텐데, 뭐 그저께네요. 이틀 전에 추가 제재했다, 뭐 석탄 무슨 뭐 수출 뭐 줄였다, 이런 거 저는 다 소용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선택이 있느냐인데, 별로 선택이 없죠, 사실은. 이충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좁은 기회의 창은 이 북한 핵능력이 완성되기 전에 핵시설을 타격하는 건데, 사실 굉장히 어렵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관련되는 100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뭐 1000가지 그 반향을 또 살피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이 기회는 없는 거고요. 결국은 억지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발표하신 분들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김민석 그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게 굉장히 현실성 있는 방안인 것 같고, 우리 서균열 교수님이나 그 린츠 하우 교수님 이 말씀하시는 그 일본이나 대만과의 핵 협력 내지는 또 핵 도미노를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는 매우 흥미로운 그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전사에 있는 게 취미인데, 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런 식의 인식은 정말 곤란하다는 거죠. 그 분명히 보면 우리가 이제 이디푸스를 봐도 그렇고, 그 운명을 피하려고 할 때 이 운명이 정말 실현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쟁도 그런 것 같아요. 전쟁을
자꾸 피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전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챔블레인이 전쟁 피하려고 오히려 전쟁을 부추긴 꼴이 된 그런 경우도 보듯이 이 전쟁을 선택지에 포함시킬 때만이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정 안 되면 여기 마지막 원고에는 50만 100만 이런 거 없었는데 그냥 엄청난 희생을 치르더라도 맞서 싸우겠다는 각오를 하면 함부로 깡패 노릇을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제 다른 사회 시민회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서균열 교수님 논문을 보면은 정치학도들이 못하는 말을 좀 간 크게 담대히 해주셔서 부럽기도 하고 차라리 정치학도면 못할 텐데 또 정치가만 못할 텐데 이 엔지니어 출신의 교수님이시니까 엔지니어를 전공하시는 교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을 하기보다는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를 그냥 쏟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서균열 교수님한테는 질문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한일 공동 핵개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언제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핵무장을 우리가 실제로 하게 된다면 당장 한국 전기 생산량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2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공급할 원료 수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원전 가동 안 되고 우리는 까막 세상에 산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충근 발표 순서로 보면 이충근 교수님이 먼저였습니다만 이충근 교수님한테는 또 질문이 더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순서로 했습니다. 5개 질문입니다. 핵개발 하려면은 전시작전권부터 환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전에 한다는 거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말이 안 된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해 주시면 좋겠고. 중국이 두 번째 질문은 중국이 한국 한국이 핵무장 하면 일본하고 대만 핵무장도 불러올 것 같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할 거다라는 것을 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순서로 보면은 저는 핵개발 잠재력이나 국가 정책의 의지 측면에서 보면 일본, 한국, 대만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 생각은 어떤지. 세 번째 질문은 북한 수소폭탄 개발하고 나면은 그리고 핵폭탄을 소위 말하는 그 전진 배치를 하게 되면은 북한이 당장 나올 게 핵 동결 조건으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찾아볼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하고 할 리가 없죠.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니까. 미국과 추진할 경우에 우리 한국 대응이 사실 논리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게 뭐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what shall we do입니다. 그러니까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를 지금 던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미중 미러 관계가 훨씬 더 치열해집니다. 그런데 미국 핵 우산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미중 미러 관계가 치열해지면 그만큼 한중 한러 관계에서 우리 입지가 약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 5번째 질문은 이건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도 요새 최근에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북한 군사력이 우리보다도 우위인 상황. 물론 뭐 재래식은 우리가 지금 더 낫지만 핵이라는 어떤 특별한 그 전력 때문에 군사력 우위가 되는데 이 경우에 사실 우리 주도의 통일이 가능한가? 5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린치하오 연구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1년 대만 국립정치대학의 교수로 2014년에 있다가 왔습니다만 오늘 발표 시간에 못 들어 죄송합니다만 3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중국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북핵에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김태호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드도 배치하고 한미 동맹 관계를 더 지속하는 그런 한국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한국이 독자적인 핵을 보유하고서 외교적 안보적인 자율성을 갖고 미국에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 두 개를 두고 볼 때에 중국이 어느 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인가. 두 번째, 한국이 핵무장 하면은 북한과 같은 그런 불량국가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NPT 탈퇴하고 나면은 NPT 탈퇴하고 핵무장하고 나면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한국 경제가 파탄 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 경제 파탄 난다는 걸 할 때는 우리는 머릿속에 자연적으로 한중 경제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핵실험하고 난데도 중국이 대북 제재를 하는 거 보면 민생 부분은 놔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대한 제재도 사실은 원자력 쪽에 어떤 산업만 제재를 가하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체제를 그냥 끌고 가지 않을 것인가 이런 얘기고, 마지막 질문은 아까 제가 하다가 잠깐 이쪽으로 흘러왔습니다만 우리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북한처럼 불량국가가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이 될까, 이것을 대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분 만에 말씀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저희 방에 이렇게 송 박사님이 두 분 계시는 걸 몰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 벌써 저희 언급이 되신 것 같은데, 아까 주신 두 질문이 사실은 제가 보는군요. 완전히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한일 이거를 그냥 어젯밤에 생각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거밖에 길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조심스러웠고, 제가 9월 22일 이제 저는 감히 9.22 선언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선언인데요. 자주적인 선언이죠. 그때도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1번, 2번 질문을 저는 이제 이거를 물구 작전이라고 합니다. 물구나무석이다. 또는 물귀신 작전이다. 하는데, 물구나무를 서면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일단 우리가 세상을 달리 보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연료 문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하면 한없이 부정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좋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국제원자기구 더 이상 안 돼. 그러면 1년 반, 18개월. 우리가 아끼면 24개월 버틸 수가 있어요. 5기 원전 돌아가면 24개월 돌아가요. 그런데 일본 열도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연료가 널려 있습니다. 50기 가다가 지금 아시죠? 거의 서 있거든요.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연료는 적재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단 물꼬를 트고요. 그런데 그건 왜 필요하느냐? 경제 제재라는 게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2년 아닙니다. 1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일협력.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지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난 다음에 지인들이 전부 도망가고, 제가 후쿠시마 이런 경우 우리도 그동안 시뮬레이션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절대 완전 이메일까지 전부 전화 끊어줍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우리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너희보다 못하게 뭐가 있어요. 창피한 것이죠. 자괴감일 수도 있고. 근데 한 가지 숨긴 게, 후쿠시마 원전에는 플루토늄만을 위한 특수한 저장소가 있었어요. 저는 알죠. 근데 그게 알려질 게 두려우니까 우리는 분명하고, 근데 나중에 할 수 없으니까 미국은 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보다 더 안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지렛대를 쓰자 이거죠. 분명 미국은 잣대가 둘입니다. 셋, 넷일 수도 있죠. 일본을 보는 잣대하고 우리를 보는 잣대 정말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역학관계에서 일본을 자학하지 말고, 우리 좋아. 70년 전 다 지운다. 식민지 다 지운다. 이번에 우리 너 렉서스 들어오자면요, 우리 한국 기술 같이 하자. 그래서 하면은 연료 걱정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일본이 응하지 않더라도 24개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걸 말하자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는요, 우리 과학자들, 저 같은 공돌이한테 공을 갖고 다니는 남자는 필요한 거는
이 무사 정신입니다. 사무라이 정신이에요. 제가 일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케도 좋아하지 않고요. 근데 한 가지 존경하는 것은 일본의 과학자들은 사무라이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1945년 한국을 한 다음에 총책임자를 한국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과학자가 없어야 됩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필요하죠. 우리 일본에게 배우자 거죠. 이번 기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일본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삼중수기 하면서 하면은 미국이 한국하고 일본을 경제 제재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삼중수소는 생산되어 있는 상태가 네, 아니잖아요. 생산되어 있습니다. 생산돼 왜냐면요, 월성의 중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삼중수소인데 그게 탱크에 모여 그 있어요. 안에 있는 거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누수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 TRF라고 해가지고 삼중수를 처리하는 저희 시설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는 그거를 우리가 빼내면 되는 거예요. 일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왕 만든 거 좀 거하게 하자. 수탄까지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째째하게 원자폭탄 하지 말고 정강 수소폭탄을 가자. 우리 갖고 있지 않냐. 너희는 프로톤 갖고 있고 우리는 프로톤 있지만 빼는데 시간 걸리니까 우리 맡겨놔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단거리 있어요. 일본이 볼 때 이걸 쓰자 이거죠. 이걸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하면은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동이들끼리 만나면 또 그냥 어느 순간에 정치적인 이유는 또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용해보자는 말씀인데 물론 걸림돌이 많죠. 그렇지만은 저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을 한번 거꾸로 볼 필요가 있다. 20대 대통령 출마할 생각 있으십니까? 공감이 아시고 그래. 네, 고맙습니다. 그 24개월밖에 못 버틴다 그러지만 만약 우리 정부가 생각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그 전에 더 많이 맞습니다. 준비하다가 비축을 하면 되죠.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24개월로 상황 종료시킬 수 있어요. 네, 저는 근데 지금 순간에 미국이 끊어버린다. 네. 그거 했을 때. 그러니까 24개월. 비축을 미리 준비했어야 하셔야죠. 또. 네. 우리 린자 교수님 송강선 가시기 전에 답변 조금 이제 답변 좀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저 중국 입장 설명하는 거 사실 좀 대면 싸움이라서 중국 입장 설명할 때 약간 좀 아마 성의 견적이 있습니다. 네. 예, 일단 만약에 한국은 그 핵 무장 공식적으로 재배치하면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아마 국내여서 하고 국외여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 핵 무장 하면은 사실 중국 입장으로 볼 때 한반도 이렇게 불안정하게 되고 동북 지역에서 내부의 안정, 중국 동북 지역에서 그런 소수민족이나 그런 안정 유지하는 거 아마 더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베이징 입장 볼 때 한국 이미 했어요. 이미 만약 핵무장 하게 되면 단기간에서 막 일반을 이어서 하고 그 대만도 그거 보고 따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대만까지 왜냐면 지금 중국은 어떻게 외국 국제 동과 어떻게 교류해도 사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 중국, 한국 교류 어떻게 해도 하나의 중국 위반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한국은 이미 사드 이후에 그 핵 폐지 강제로 하고 하면은 사실 중국 생각하는 것은 아마 한국 이렇게 핵무장하게 되면 중국 대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쓸지 아마 이거 좀 걱정됩니다. 또는 그 제재 경제 제재하는 건 사실 대만 경험에서 볼 때는 경제 제재 사실 좀 제한적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대만 사실 5월달에 그 이미 정당 교체하고 나서 사실 중국 이미 대만에 제재하고 있어요. 이미 많이 제재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대만도 이미 영향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이미 대만 지금 이 역할은 사실 중국 동남북 지역에서 그 지방 경제 사실 좀 어느 정도 좀 큰 역할이 있어요. 만약에 철저하게 제재하면 사실 중국한테도 그 거대한 손실이 있어요. 중국 그런 속담이 있어요. 한 사람한테 공격하면 30% 사람한테 상처 주고 자기 70% 자기도 손실 받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한테 제재하면 사실 좀 사실 자기 동북 지역이나 그 지역 전에 사실 좀 안 좋은 손실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실 오늘 한반도 핵무장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중국 아마 좀 나와서 한반도 대해서 사실 좀 많은 이렇게 강화이나 네고시에이션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문제는 아까 여기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국가, 한국이랑 형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사실 지금 문제는 사드 반대하는 이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사드 문제에 보고 제가 사실 그 중국 내부 언론 많이 봤어요. 한국만 아니라 대만도 이런 관심이 있지만 대만도 비슷한 시스템 가지고 좀 뭔가 좀 설치하려고 했어요. 사드랑 다른데 중국 지금 민족주의 너무 심각해요. 저는 그 한반도에 대해 사실 많은 네티즌, 많은 좀 댓글 쓴 사람 사실 한반도에 대해 사실 좀 옛날 그런 우위가 있어요. 이런 거 12억 사람들은 모여서 이런 언론 많이 나오면 사실 한반도 핵무장 완전 철저하게 나오면 사실 중국도 걱정하는 거는 내부 안정성 유지해야 돼요. 왜 내부에서 불만한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 핵 배치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짧은 동안 바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대만의 경우에는 이미 미사일 기술 사실 단투까지 이미 다 거의 배치했을 뻔했어요. 제가 보기엔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만 하시고 예. 이따가 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이 부분은 아마 저거 나와서 이렇게 강화할 겁니다. 이 해배치하게 되면.